8번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물량 방식은 식료품 비를 계산하고 엔겔기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하는 측정이다. 전물량 방식과 엔겔 법칙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거다가 서로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상대적 빈곤을 개념을 하고 있다. 이건 상대적 빈곤도 들어가지만 절대적 빈곤도 들어가죠. 그다음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의 측정 방식이다. 라이덴 방식은 절대적 빈곤에서 1차 방식과 2차 방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두 개 맞지 않는 부분이죠. 반물량 방식은 소득 분배의 상위 10%나 20%의 빈곤한 사람을 간주한다. 반물량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엔겔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소득 분포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하여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 방법이다. 여기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이고 평균소득하고 이것을 같이 근거해서 안 되죠. 그래서 요번에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빈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해서 가난해서 진짜 생활하기 어렵다. 즉 결핍된 상태라고 보죠. 그래서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죠. 이 상대적 빈곤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항상 가난하대요. 왜 가난하냐? 자기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대요. 그것이 가난하겠습니까? 그게 상대적 빈곤이죠.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삼성 이재용에 비해서는 가난한 거죠. 이것이 강남의 수급자하고 강북의 수급자가 다르듯이. 자, 그러면 빈곤은 주관적 빈곤과 객관적 빈곤을 나눈다. 주관적 빈곤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스스로 나는 가난하다. 정원사도 가난하고 가정부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다. 주관적이죠. 자기 생각이죠. 객관적 빈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자, 절대적 빈곤이 뭐냐? 딱 어디 객관적으로 딱 정해야 돼요. 즉 생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이하인 사람이 절대적 빈곤이거든요. 근데 최저 생계비는 매년 바뀌죠. 뭐 4%가 5%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2024년 생계비의 1인 가족은 124만 735원. 월 소득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다행히 여기서 조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면이나 혜택을 준다. 예를 들면 뭐 전기세를 감면해준다든가 도시가스 감면한다. 그런 감면 혜택으로 해서 그 이상이 120만 원을 맞춰주는 것이죠. 즉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 이하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 빈곤이죠. 그다음 상대적 빈곤, 이건 소득 중심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에 대한 것을 인식이나 혹시 판단,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죠. 즉 상대와 비교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 이하, 이게 중위소득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위소득 다음 장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중산층에 살고 있습니까? 극빈층에 살고 있는지 최상위 살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이 512만원 180원이면 이건 그 중산층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서 중위소득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죠. 이게 중위소득은 512원 180원이 중위소득이죠.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뭐냐? 중위소득에서 50에서 150%그 사이에 위치한 사람은 다 중산층이라고 하죠. 중산층의 그 범위도 각 나라마다 다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중위소득이 뭐냐? 1인 가구, 7인 가구까지 있죠. 여기서 딱 중간이 중간이죠. 중간, 이게 4인이죠. 4인. 4일이 아니라 4인.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전 구성원에서 합해서 가장 가운데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소득이
100만원짜리 알바생도 있는가 하면 삼성 이재용 같이 수십억이 달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쫙 나열해가지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중위소득, 이걸 갖다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통계를 못 내죠. 왜냐면 국세청이라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그것만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갖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자, 그럼 중위소득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자면 소득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쭉 봤을 때 이 사람이 중위소득이에요. 가운데 1, 2, 3, 4, 5 딱. 근데 평균하고 달라요. 평균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이 있지만 뭐 한 달에 뭐 1억 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체 계산하고 나누기 구성을 나누기 때문에 중위소득하고는 평균소득하고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러면 왜 이제 누진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 사람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세 제도로 하등한다. 우리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무슨 교육세, 주민세 이런 거 다 걷잖아요. 활용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이다. 누진세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 제도이다. 누진세를 갖다가 뭐냐면 부자들을 갖다가 누진세를 저승사자라고 하죠. 누진세 저승사자. 그렇게 무서워져, 누진세로 부자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은 상당히 좋은 제도죠. 적게 보면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는 것이니까. 하지만 부유한 사람의 소득이 줄을 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의 소득 제도가 있다. 부의 소득 제도는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는 소득 수익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개인 소득을 늘어감으로써 만약에 개인 소득이 늘어갔다. 그런 사람이 개인 소득이 늘어갔다. 그럼 보조금을 깎아버리죠. 이런 것이 많죠.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선에서 넘어서 버리면 장애인 연금이 많이 깎여지죠. 그런 제도예요. 그것이 뭐냐면 균등 처우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죠. 부의 소득 제도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권리예요, 권리. 하지만 이러한 빈곤 제도는 빈곤을 근본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완화를 증상하는 것 뿐이다. 대부분이 그렇다 하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재활에 성공한 사람은 간간히 나타나죠. 정부는 그런 사람을 원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이 보조금에 대한 어떤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죠. 매력인지 마의 매력, 정부 보조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안주해버리죠. 그래서 재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엔겔계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엔겔계수라는 게 뭐냐? 일정한 가계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이게 핵심이에요. 차지하는 비율로 전체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저소득일수록 전체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높인 거다. 그것이 갖다 저소득층이죠. 그럼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든 것을 말한다. 엔겔계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25에서 3%, 25에서 25%가 최상위층 식료품비에, 그다음에 25에서 32 상위층. 이제 국가라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에서 35%, 아니 50%, 중산층, 중위층,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50, 70%는 최하위층, 후진국. 그 다음 70% 이상은 아마 소말리아나 그런 데서 극빈층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되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보다는 교육이나 문화생활에 지출이 많아진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교육이나 문화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상위층은 아닌데 중상위층,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넘었지 않았는가. 거의 뭐 상위층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무슨 갑자기 문화생활비가 많이 높아지죠. 특히 교육비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지출이 많죠. 그래서 사교육비는 아주 그냥 일타 강사가 주는 연봉이 막 2억, 5억 막 그러잖아요. 자, 가계 예를 들어봅시다. 가계 소비 지출이 300만원이라 봤을 때, 식료품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엔겔 계수는 얼마냐? 33%거든요? 뭐 33% 어디냐? 여기 중산층이 되죠,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엔겔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 가난한 사람은 먹는 것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반대로 엔게이지 지수가 낮으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 듣기 싫어서 먹는 것을 많이 먹고 싶지만 자제를 많이 하죠. 그래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이려고. 우스갯소리입니다. 한번 묻고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엔게이지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이것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자, 보면은 식료품비, 문화비, 광열비, 주거비, 피보비 이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층에서는 엔게이지 지수가 얼마냐? 나머지 25%. 앞에 말씀드린 거 25%. 그다음에 상위층에서는 25에 30%. 중위층에서는 엔게이지 지수가 30에서 50%. 하위층은 50, 70%. 극빈층, 그것은 70% 이상. 이것이 이제 도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주 우리가 이런 빈곤, 라운트리 이런 것은 우리 1차 시험, 사회복지 1급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학 입시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살펴봅시다. 이 할아버지가 시범 라운트리예요. 라운트리. 이분이 시범 라운트리예요. 이 사람 누구냐면 영국의 사회학자 연구원에서 빈곤의 원인을 해명한 학자입니다. 그는 1차 빈곤과 2차 빈곤선을 설정해 빈곤의 원인을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라운트리 방식은 뭐냐면 최저한의 생활을 필수하는데 소득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겁니다. 빈곤선이 뭔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생존의 요구들은 최소 소비는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근데 생존인지 생활 필수품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을 갖다가 뭐냐면 전물량 방식이라 그래요. 참 물량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운트리에서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적 빈곤에서는 순전히 우리 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의 최소한의 필수품이다. 이런 필수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미치지 못한 상태, 즉 지금 말해서 1차적 필수품인 것은 주거비, 의식비, 식품, 옷, 주거, 연료비 등을 포함시킨 것이 1차적 빈곤선에서 전 물량에 해당되는 것이죠. 2차적 빈곤에서는 음주나 도박, 혹시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으로 최저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를 한다. 이런 부분이 갖다가 소비하게 되면 소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빠져버리는 2차적 빈곤입니다. 근데 1차적 빈곤에서 순수하게, 아까 얘기했죠. 순수하란 말이 있죠. 순수하게. 신체적 효율에 비하는 것이죠. 근데 2차적 빈곤에서는 음주, 도박, 부주의, 무계획적으로 충동 구매 같은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물량 방식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라운트리 방식으로 기준으로서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빈곤선을 구하는 방식이다. 자, 반물량 방식은 뭐냐면 엥게르 방식이라고 그러죠. 엥게르 방식은 뭐냐면 식료품비 대 총 가계 지출비 분의 식료품비 곱하기 100, 이걸 엥게르 계수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엥게르 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극빈층이다. 그리고 엥게르 적으면 적을수록 상위층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월 지출 가계비를 계산해가지고 엥게르 계수로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극빈층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문화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지 그걸 계산해보고 더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것이냐, 제가 나중에 대면할 수 있으면 그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라이덴 방식과 라운트리 방식이 있거든요. 라이덴 방식이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서 나는 최저 생계비 선정하는 방식이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아까 말했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정원소도 가난하다. 가정부도 가난하다. 운전기사도 가난하다. 이것이 라이덴 방식이죠. 어떤 개인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나타났지만 이 방식은 사람들이 선호한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빈곤선의 주관적인 평가에만 의존하여 계산되는 한계점이 있죠.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뜻도 떨어지는 게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관적이고 그런 것을 꼭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적인 것은 항상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을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취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위소득, 아까도 말했죠. 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이미 그 시범 라운트가 만드는 것인데요. 빈곤선 이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빈곤선. 소득에 가장 많은, 이게 하나, 둘, 세 사람 있죠. 월 300만 원 버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이 어디냐? 150만 원. 이게 이제 가장 중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다 빈곤선으로 잡았어요. 빈곤선. 가장 최고로 많이 번 사람과 제일 적기도 한 사람의 가장 가운데 있는 점, 이 점이죠. 이것도 빈곤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이것도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중위소득. 그래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위소득의 50%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설정하는 것이다. 만약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빈곤선은 150만 원이 되겠죠. 150만 원 이하에 버는 사람을 빈곤의 범위에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빈곤선이라고 그러죠. 150만 원 이하니까. 여기죠.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15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을 빈곤의 범위로 넣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중위소득이 뭔지, 빈곤선을 어떻게 책정한 건지, 그 다음에 빈곤율은 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시험에 거의 단골 손님이고 대학 입시에도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는 어느 수준에 살아가느냐 그 바라볼 필요가 있고, 너무 지출이 적으면 좀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빈곤선과 빈곤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무슨 선이냐?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빈곤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빈곤율. 이것은 제가 가상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빈곤선은 뭐냐? 돈을 갖고 따지는 것이죠. 월소득이 얼마냐? 그 다음에 돈. 그러면 빈곤선에 관련된 돈은 얼마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이걸 갖다가 빈곤선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근데 최저생계비는 스위스 같은 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다 다르죠.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얼마냐? 124만 6,735원 최저생계비죠. 여기서 돈을 한 달에 120만 원 못 받으면 100만 원 받았다. 그럼 24만 6천 원을 갖다가 국가에 지원해 주죠. 예,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자, 빈곤선은 대충 알았죠. 이 선이 빈곤선이다. 가성, 그 다음에 빈곤율을 대충 알았죠. 그럼 빈곤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이 뭐냐? 우리 동사무소 가면 중위소득 몇 프로, 150% 뭐 이하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을 알아야 되는데,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하고.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간단한 걸 너무 어렵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은 바로 이거예요.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중에서 가운데란 얘기죠. 예? 가운데. 근데 왜 그러면 평균수가 똑같지 않냐? 물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00만원이 삼성 이재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1억이 된다. 그럼 평균수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평균소득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위소득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은 뭐냐면 중위소득이 50%. 상대 빈곤선이 중위소득이죠. 이게 중위소득이니까 이 상대 빈곤선은 어쩌면 여기서 50%,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죠. 그럼 150만 원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상대의 빈곤율은 얼마냐? 이 상대의 빈곤선에서 미만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상대 빈곤, 한 가정이 되겠죠. 한 가구. 그러면 이 선에서 봤을 때 상대적 빈곤율은 몇 퍼센트냐? 20%가 되겠죠.
5 나누기 1로 하면. 그죠? 그래서 이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중위소득의 50%. 이게 중위소득 300만 원에서 50%는 150만 원이죠. 그게 미만의 가구 비율수. 미만의 가구. 그러면 한 가지 뿐이잖아요. 그러면 20%가 되죠.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선은 뭐냐? 빈곤선 아까 뭐라고 했죠? 체제 생계비라고 했죠. 돈에 관련된 거. 체제 생계비. 그러면 절대적 빈곤선은 어떤 선이냐? 이 절대적 빈곤선에 우리가 얼마죠? 1246만 735원이죠. 120만 원 정도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거의 150만이니까 한 120,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밑에란 얘기죠. 체제 생계비 미만. 이것이 절대적 빈곤선이 되죠. 절대적 빈곤선이 뭐냐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빈곤선을 알겠죠. 최대 생계비 미만. 그다음에 절대 빈곤율은 또 가구죠. 가구. 절대적 빈곤선 미만의 가구. 그러면 이게 120만 원 미만의 가구수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럼 이것도 20%라는 얘기죠. 이게 간단히 이렇게 해결돼도 웬만하면 다 어디서든지 중위소득이 뭐냐, 상대 빈곤선은 뭐냐, 절대 빈곤선은 뭐냐 하면 금방 알아들 수 있죠.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서 이번